1997년 봄,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는 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점심시간만 되면 500여 명의 학생들이 좁은 식당으로 몰려들었고, 그 한가운데서 백미라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식판을 나눠주며 땀을 흘렸다. 25살의 미라는 그 학교에서 일한 지 겨우 석 달째였다. 키는 작았지만 단단한 체구의 그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급식실 문을 열었다. 600인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미란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다. 이 일이 좋았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아주머니,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한 여학생이 빈 식판을 내밀며 웃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받았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여학생을 거칠게 밀쳤다.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비켜. 느려 터져서. 교복을 헐렁하게 입은 남학생 넷이 새치기를 하며 끼어들었다. 선두의 선학생의 이름은 강태준. 3학년 7반 부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공공연한 일진으로 통했다. 그 옆으로 진우성, 박민재, 최혁수가 줄을 섰다. 야, 반찬 많이 줘. 국도 국물만 말고 건더기로. 태준이 식판을 내밀며 명령하듯 말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다른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공평하게 배식해야 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학생, 다른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 순서대로.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식판을 배식대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뭐, 아줌마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순식간에 급식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배식대로 쏠렸다.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훈계가 아니라 규칙이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배식대를 손으로 탁 치며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규칙. 여기서 규칙은 내가 만들어. 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배식대 너머로 손을 뻗어 국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식판에 국을 가득 퍼담았다. 건더기만 골라서. 다른 3명도 그를 따라했다. 줄을 서 있던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라는 그날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25살 시급제 급식 보조.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항의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미라는 그저 다음 학생에게 배식을 계속했다. 그날 이후 태준과 그의 무리는 매일같이 급식실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새치기를 하고 건더기만 골라 먹고 다른 학생들을 협박했다. 어떤 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식판을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 미란이 다시 담아주면 그들은 낄낄대며 웃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다. 태준의 무리는 특정 학생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2학년 김지훈이라는 학생은 매일 그들에게 도시락을 빼앗겼다. 야, 너 오늘 반찬 뭐야? 어디 보자. 우성이 지훈의 도시락을 낚아채면 4명이 둘러앉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지훈은 그저 빈 도시락을 들고 구석에 앉아 물만 마셨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어떤 날은 지훈에게 몰래 주먹밥을 싸서 건네기도 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미라는 억지로라도 주먹밥을 쥐어주었다. 먹어야 공부하지. 안 그러면 아줌마가 마음 아파. 지훈은 그제야 주먹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구석에 숨어서 허겁지겁 먹었다. 미라는 여러 번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급식실 책임자인 박 영양사는 고개를 저었다. 미란 씨, 학생 문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밥만 하면 돼.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힘들어져.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박 영양사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태준의 무리는 더욱 대담해졌다. 이제는 급식실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아줌마, 여기 재떨이 좀. 민재가 빈 국그릇을 내밀며 웃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릇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다음 날을 준비했다. 25살 백미란의 봄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시들어갔다.
1997년 가을, 학교는 축제 준비로 들썩였다. 하지만 급식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미라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웠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태준의 무리는 또 누구를 괴롭힐까? 그녀는 걱정과 무력감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점심시간, 사건이 터졌다. 1학년 이서연이라는 여학생이 배식을 받다가 실수로 태준의 신발에 국을 쏟았다. 뜨거운 미역국이 태준의 흰 운동화를 적셨다. 순간 급식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 미친년이! 태준이 소리치며 일어섰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그녀는 휴지를 꺼내 태준의 신발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닦는다고 되는 줄 아냐? 이거 한정판인데. 태준의 목소리는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서연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미라는 배식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태준이 서연의 식판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철컥 소리와 함께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태준의 명령에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내 신발 핥아. 깨끗하게. 태준의 말에 급식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우성과 민재, 혁수가 팔짱을 끼고 구경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모두가 시선을 피했다. 미란도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배식대 뒤로 몸을 숨겼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나서야 해. 저 아이를 도와야 해.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외쳤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이 양심을 짓눌렀다. 그때 교무실에서 한 교사가 급식실로 들어왔다. 담임인 정 선생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 선생의 목소리에 태준이 휙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순한 학생의 얼굴로 바뀌었다. 선생님, 이 친구가 실수로 제 신발에 국을 쏟아서요. 괜찮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하길래. 태준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어깨까지 두드렸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완벽한 연기였다. 정 선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실수는 있는 거지. 서연아. 이제 그만 울고 가서 밥 먹어. 그렇게 사건은 묻혔다. 정 선생이 나가자 태준은 서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오늘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올라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울지도 못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그때 나섰어야 했는데, 정 선생님께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라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작게 흐느꼈다. 다음 날, 서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문이 돌았다. 서연이 전학을 갔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자퇴를 했다는 것.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 따졌지만 학교는 학생 간 단순 다툼으로 결론지었다. 태준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기 때문이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학교에 큰 기부를 하는 사람이었다. 미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식실 창고에 숨어 울었다. 쌀포대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해서 저 아이가.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급식실에는 여전히 학생들이 줄을 섰고 태준의 무리는 여전히 새치기를 했다. 겨울이 왔다. 미라는 이제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만 했다. 밥을 짓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다. 기계처럼, 인형처럼. 어느 날 김지훈이 미란에게 다가왔다. 아주머니, 저 이제 학교 그만둬요. 지훈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검정고시 준비할 거예요. 아버지가 화병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일을 해야 해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지훈의 손에 몰래 준비한 용돈 봉투를 쥐어줬다. 미안해. 아줌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희망이 없었다. 그렇게 미라는 첫 해를 보냈다. 그녀는 목격자였다. 침묵하는 목격자. 방관하는 어른. 그 사실이 그녀를 매일 밤 괴롭혔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녀는 또다시 급식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웃으며 배식을 했다. 가면을 쓰고 죄책감을 삼키며 25살 백미라는 그렇게 공범이 되어갔다. 2017년 겨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백미라는 이제 45살이 되었다. 여전히 같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 시급제 보조에서 정규직 조리사로 승진했지만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잠들었다. 그 사이에 수천 개의 식판을 나눠주고 수만 개의 그릇을 씻었다. 미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20년 전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서연의 얼굴, 지훈의 눈물, 그리고 그녀 자신의 침묵. 그 기억들은 세월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저녁, 급식실 정리를 마친 미라는 교무실 앞을 지나다 한 포스터를 발견했다. 서울고등학교 97학번 졸업 20주년 동창회,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학교 강당에서 미란의 걸음이 멈췄다. 97학번. 그들의 학번이었다. 강태준, 진우성, 박민재, 최혁수. 그들도 올까? 미라는 포스터를 한참 들여다봤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곧 무력감이 그 분노를 덮었다. 그래봤자 뭐 달라지겠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그날 밤 미라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20년 전의 급식실이 나타났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지훈이 굶주린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미라는 꿈속에서 소리쳤다. 안 돼. 이번에는 내가 막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미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다음 날 미라는 이상한 결심을 했다. 동창회에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학교에 자원한 것이다. 교감 선생은 흔쾌히 허락했다. 미란 씨가 해주면 좋지. 우리 학교에서 20년이나 일하셨는데 졸업생들도 반가워할 거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동창회 날이 다가올수록 미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강태준, 진우성, 박민재, 최혁수. 놀랍게도 4명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태준은 아버지의 건설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가 되었다. 우성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다. 민재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혁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미라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게 정의인가? 사람을 괴롭힌 놈들이 이렇게 잘 살고 괴롭힘 당한 아이들은. 그녀는 서연과 지훈을 떠올렸다. 서연은 자퇴 후 소식이 끊겼다. 지훈은 검정고시를 보지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소문을 들었다. 세상은 불공평했다. 동창회 전날 밤, 미라는 급식실에 홀로 남았다. 내일 준비할 음식 재료를 점검했다. 소고기, 새우, 연어, 각종 채소들. 고급 재료들이었다. 동창회니까 특별하게 준비하라는 학교의 지시였다. 미라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 병에는 라벨이 없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그 병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걸 정말 할 건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해. 누군가는 그들을 심판해야 해. 미라는 병을 도로 찬장에 넣었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20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침묵의 무게, 후회의 무게, 분노의 무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라는 작게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밤이 깊어갔다. 급식실의 형광등만이 홀로 빛났다.
미라는 그 빛 아래서 내일을 준비했다.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닦고, 홀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20년간 삼켜온 분노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20년의 침묵, 20년의 고통, 20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내일 동창회에서 끝날 것이다. 미라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복수가 그녀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끝낼 것이라고.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몰랐다. 진실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학교 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졸업 20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졌다. 97학번 졸업생 12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20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 어색한 악수와 포옹. 그리고 과장된 반가움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백미라는 무대 옆 배식 테이블 뒤에 서 있었다. 정갈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20년 전과 비슷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예전의 온화함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 급식실 아주머니 아니세요? 한 여자 동창이 미란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와,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신기하다. 미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20년째 근무 중이에요. 여자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방 다른 동창들에게로 갔다. 미란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오후 7시 동창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멘트에 맞춰 동창들이 자리에 앉았다. 미란은 테이블 위에 준비한 음식들을 살폈다. 안심 스테이크, 새우크림 파스타, 연어 샐러드, 각종 에피타이저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와인과 샴페인. 모두 고급스럽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다. 그때 강당 입구가 열리며 4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강태준, 진우성, 박민재, 최혁수. 미란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20년의 세월이 그들을 바꿔놓았다. 태준은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배가 약간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우성은 안경을 쓰고 지적인 인상을 풍겼다. 민재와 혁수도 각자 성공한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며 입장했다. 야, 태준이다. 누군가 소리쳤고 강당이 웅성거렸다. 동창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악수와 포옹이 이어졌다. 너희 SNS에서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우성이 너 변호사 됐다며? 명함 좀 줘. 그들은 동창회의 스타였다. 성공한 97학번의 상징이었다. 미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20년을 준비했다. 오늘을 위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동창들이 테이블로 음식을 가지러 왔다. 미란은 능숙하게 배식을 했다.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구웠어요. 파스타는 따끈할 때 드세요. 친절한 목소리였다. 아무도 그녀의 내면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준의 무리가 배식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들은 미란을 흘끗 보더니 음식을 집어들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20년 전 매일 괴롭혔던 급식실 아주머니를 그저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갔다. 음식 괜찮네. 학교에서 신경 썼나 봐. 민재가 한 입 먹으며 말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우리 회사 회식 장소보다 낫네. 그들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미란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미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래. 너희는 기억 못하겠지. 하찮은 급식실 아주머니니까. 하지만 나는 기억해. 모든 걸. 그녀는 배식대 아래에 숨겨둔 작은 병을 만졌다. 투명한 액체가 든 병. 그 안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녹아 있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미라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와인 4잔을 꺼냈다. 고급 와인이었다. 하지만 그중 4잔에는 특별한 것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걸 할 건가? 되돌릴 수 없어. 한 번 하면. 그때 강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의 목소리였다. 야,
너희 기억나? 고등학교 때 그 찐따 녀석. 이름이 뭐였더라? 김지훈. 걔 완전 웃겼잖아. 도시락 뺐으면 벌벌 떨면서 또 웃음이 터졌다. 마치 재미있는 추억담을 이야기하듯. 미란의 손이 멈췄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다.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었다. 미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작은 병을 열어 4개의 와인 잔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투명한 액체가 와인과 섞였다. 구분할 수 없었다. 미란은 와인 트레이를 들고 강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태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졸업 20주년 기념으로 학교에서 준비한 특별 와인입니다. 고급 품종이에요. 4병은 의심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오, 센스 있네. 학교 예산 빵빵한가 봐. 혁수가 웃으며 말했다. 건배. 4병이 동시에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들은 와인을 마셨다. 한 모금, 2목. 순식간에 잔이 비었다. 미라는 빈 잔들을 회수하며 작게 미소 지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20년 복수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동창회는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추억담이 오가고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하지만 미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준의 테이블. 그들이 와인을 마신 지 이미 1시간이 지났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할 시간이었다. 밤 10시 30분.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박민재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나 좀 어지러운데. 그는 이마를 짚으며 자리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에 있던 우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야, 너 괜찮아? 술 너무 마신 거 아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술은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러지? 잠시 후 민재는 테이블에 엎드렸다.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다.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렸다. 야, 민재야. 일어나봐.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술 한 잔에 이렇게 취할 리가 없는데. 태준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밤 11시 2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최혁수였다.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쿵소리와 함께 복도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동창들이 급히 달려갔다. 혁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혁수는 의식을 잃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호흡은 안정적이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둘 다 같은 증상이잖아. 동창회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다. 태준과 우성은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119 불러. 누군가 소리쳤다. 한 동창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는 데는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 사이 민재와 혁수는 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마취된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백미라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 너무 평온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미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너희가 그 아이들에게 한 것의 100분의 1도 안 돼. 밤 11시 30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민재와 혁수를 들것에 실었다.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겨울밤을 갈랐다. 동창들은 충격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수군거림이 커졌다. 태준과 우성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차 안에서 태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우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필 우리 넷 중 둘이. 둘은 서로를 쳐다봤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민재와 혁수를 검진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과 우성은 복도를 서성였다. 야, 혹시 누가 우리를... 우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설마, 고등학교 때 일은 20년도 더 지났는데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 하지만 그 순간 둘은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 급식실 아주머니. 오늘 동창회에서 음식을 만든 그 여자.
20년 전에도 오늘도 그곳에 있었던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그 아줌마가? 우성도 긴장한 표情이었다. 말도 안 돼. 왜 갑자기 지금? 새벽 1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모두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용량의 약 5배 정도로 보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최소 12시간은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태준과 우성은 얼어붙었다. 수면제, 누군가 고의로 먹인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태준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나도. 머리가. 그는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다. 우성도 마찬가지였다. 뭐야. 나도 이상한데. 둘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환자분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다. 하지만 태준과 우성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았다. 의식이 멀어졌다. 수면제가 이제야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도 같은 와인을 마셨으니까. 다만 체질 차이로 조금 늦게 나타났을 뿐. 응급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태준과 우성도 응급실 침대에 실렸다. 4명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날 수 없는 잠. 누군가의 계획대로. 그 시각, 학교 급식실. 백미라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밤의 차가운 달빛이 급식실을 비췄다. 미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더 무거워졌다. 새벽 6시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 한 명이 출근길에 긴급 호출을 받았다. 이름은 이정우,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동창회에서 4명이 동시에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 수면제 투약 의심 사건, 명백한 범죄였다. 병원 응급실. 이정우 형사는 의사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다. 4명 모두 혈중 수면제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고의적 투약이 확실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누운 4사람을 살폈다. 강태준, 진우성, 박민재, 최혁수. 모두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동창회 참석자 명단 확보했습니다. 후배 형사가 서류를 건넸다. 정우는 명단을 훑어봤다. 120명의 동창생. 그중 누가 범인일까? 동기는 무엇일까? 정우는 먼저 학교로 향하기로 했다. 범죄 현장을 봐야 실마리가 보인다. 오전 9시. 학교 강당. 어젯밤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지럽게 흩어진 테이블과 의자만 남아 있었다. 정우는 배식 테이블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와인잔, 접시, 남은 음식들.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어제 음식 담당자가 누구죠? 정우가 교감에게 물었다. 우리 학교 조리사 백미란 씨입니다. 20년째 근무 중이에요. 아주 성실한 분이죠. 교감의 답변에 정우는 메모했다. 백미란. 일단 중요 참고인이다. 오전 10시, 급식실. 정우는 미란과 대면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백미란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정우의 말에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벗었다. 조리실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우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다. 어제 동창회 음식 준비는 혼자 하셨나요? 미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전담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해서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누가 주방에 들어온다거나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본다거나. 정우의 질문에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주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음식을 만들고 배식했습니다. 정우는 미란의 표정을 관찰했다. 너무 차분했다. 4명이 쓰러진 사건인데도 동료가 없었다. 그럼 와인은요? 와인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는데 와인을 서빙한 사람은 누구죠? 미란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제가 직접 서빙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특별 와인이었어요. 4명에게만 따로 서빙하셨나요? 정우의 질문이 날카로워졌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들이 성공한 동창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좋은 와인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하필 그 와인에만 수면제가 들어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미라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도 모르겠어요. 와인은 밀봉된 상태로 납품됐고 제가 따서 서빙했을 뿐이에요. 완벽한 대답이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정우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혹시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셨나요? 20년 전에 그들이 이 학교 학생이었을 때요. 미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때도 여기서 일하셨죠? 정우가 다시 물었다. 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는 시급제 보조였어요. 그들을 기억하시나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워낙 학생이 많아서 잘 기억나지 않아요. 거짓말이었다. 정우는 직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미라는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다. 백 씨, 혹시 수면제를 구입하신 적 있나요? 정우의 질문에 미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저는 불면증도 없고 수면제가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물증도 없고 자백도 없었다. 미라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우는 명함을 건넸다. 미라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우는 급식실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미라는 이미 칼을 들고 채소를 썰고 있었다.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가 범인이다.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어. 그는 차에 올라타며 후배 형사에게 지시했다. 백미란 씨 과거 이력 다 조사해. 특히 20년 전 학교 기록. 그리고 피해자 4명의 고등학교 시절 행적도 파헤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오후 2시, 병원. 4명 중 박민재가 가장 먼저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어디죠?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수면제요. 누가 저한테? 곧이어 최혁수도 깨어났다. 그리고 오후 4시쯤 강태준과 진우성도 의식을 되찾았다. 정우 형사는 즉시 병실로 달려갔다.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있나요? 4명은 서로를 쳐다봤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형사님, 저희 의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죠?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급식실 아주머니, 백미란인가 하는 사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왜 그 사람을 의심하시죠?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야 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 아주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우성이 대신 말을 이었다. 저희가 당시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괴롭혔죠. 아마 그 아주머니가 그걸 봤을 겁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정우는 마침내 동기를 찾았다. 복수. 20년 만의 복수.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문제였다. 이틀 뒤 이정우 형사는 후배가 조사한 자료를 받았다. 두꺼운 파일에는 20년 전 학교 기록이 가득했다. 정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1997년 학교 기록. 강태준, 진우성, 박민재, 최혁수. 4명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분류되어 있었다. 여러 건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하지만 처벌은 경미했다. 부모님들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특히 태준의 아버지는 학교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었다. 피해 학생 명단도 있었다. 이서연, 자퇴 처리. 김지훈, 자퇴 처리. 그 외에도 연령이 넘는 학생들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정우는 이마를 짚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범죄인데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지? 정우는 당시 담임이었던 정 교사를 찾아갔다. 이제 정년퇴임한 정 교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20년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정 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서연이라는 학생, 기억하십니까? 자퇴한 학생이요.
정우의 질문에 정 교사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 학생. 기억나네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워낙 선생님도 알고 계셨군요.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걸. 정우의 목소리에 비난의 뉘앙스가 섞였다. 정 교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합니다. 당시엔 학교 폭력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냥 애들 장난 정도로 여겼죠.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았다. 어른들의 방관. 그것이 아이들을 죽였다. 혹시 백미란 씨에 대해 아십니까? 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 교사는 고개를 저었다. 급식실 분은 잘 몰라요. 말도 많이 안 섞었고. 정우는 다음으로 피해 학생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자퇴 후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겼다. 김지우는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편의점. 정우는 손님인 척 들어갔다. 카운터에 앉은 남자가 김지훈이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다리 사고의 후유증이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정우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김지훈 씨 맞으십니까?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런데요? 정우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20년 전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일은 다 지난 일인데요. 그는 시선을 피했다. 정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최근에 당시 가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들이 동창회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인 것 같습니다. 정우의 말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건가요? 이제야?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지훈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처음엔 말하기 꺼려했지만 점점 입을 열었다. 매일 도시락을 빼앗긴 일, 급식실에서 굶주렸던 기억, 그리고 결국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든 게 쏟아져 나왔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유일하게 저한테 잘해줬어요. 몰래 주먹밥도 챙겨주시고.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백미란 아주머니요. 그분만은 저를 사람 취급해줬어요. 정우는 메모했다. 백미란과 피해 학생의 연결고리. 혹시 최근에 백미란 씨와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정우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자퇴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보고 싶기는 한데 부끄러워서요.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는 자신의 목발을 내려다봤다. 정우는 편의점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다. 동기는 명확했다. 백미라는 20년 동안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 피해 학생들을 도와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 죄책감과 분노가 쌓여서 결국 복수를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수면제 구입 기록도 없고 와인에 약물을 넣는 장면을 본 목격자도 없었다. 미라는 완벽하게 계획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범인을 알면서도 잡을 수 없는 건가? 그때 후배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우의 귀가 쫑긋해졌다. 뭔데? CCTV요. 학교 복도 CCTV에 백미란이 동창회 당일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찍혔습니다. 정우는 즉시 학교로 달려갔다.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동창회 날 오후 6시. 백미란이 급식실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리고 10분 후 작은 병을 손에 들고 나왔다. 투명한 병. 와인잔에 넣기 직전의 장면이었다. 이거야.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드디어 물증을 찾았다. 그는 즉시 백미란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학교 교감이 달려왔다.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감의 얼굴이 창백했다. 백미란 씨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출근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대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주? 아니면 지금 당장 수배를 내려. 정우는 후배에게 소리쳤다.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백미라는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그녀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밤이 깊어갔다. 정우는 사무실에 남아 사건 파일을 다시 뒤적였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다.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 그것만 맞추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은데. 그때 정우의 눈이 한 문서에 멈췄다. 1997년 급식실 직원 명단. 백미란 옆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 박영숙, 영양사. 정우는 그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영숙은 3년 전에 사망했다. 췌장암이었다. 하지만 사망 직전 그녀가 쓴 편지가 학교에 남아 있었다. 정우는 그 편지를 찾기 위해 다시 학교로 달려갔다. 이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새벽 2시, 학교 행정실. 이정우 형사는 오래된 문서 보관함을 뒤지고 있었다. 2014년 파일, 박영숙 영양사의 유품 정리 서류. 그 안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노란 봉투에 담긴 손편지.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박영숙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다. 떨리는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 정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다. 저는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비밀을 고백합니다. 1997년, 저는 학교 영양사였습니다. 그때 급식실에는 백미란이라는 젊은 보조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그해 가을, 끔찍한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학생과 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문제가 될까봐. 미란이는 여러 번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말렸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힘들어. 그렇게 말하며 그 아이의 양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학생이 급식실에서 무릎을 꿇던 그날, 미란이가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나서면 안 돼. 결국 그 아이는 자퇴했습니다. 미란이는 그 이후로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미란이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비겁해서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미란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알아주었으면 해. 내 잘못이 아니야.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나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복수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가두게 될 뿐이야. 부디 용서하며 살아줘.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박영숙. 정우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백미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영숙의 죽음 이후 그 죄책감까지 떠안았을 것이다. 20년의 침묵. 그리고 또 다른 3년. 도합 23년의 무게. 정우는 즉시 백미란의 집으로 달려갔다. 작은 원룸.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떠날 준비를 마친 것처럼.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정우 형사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정우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형사님, 제가 범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하지만 형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 제가 2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을 그들 앞에 펼쳐놓으려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사진, 증언, 기록.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것들을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저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편지. 복수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사님,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서연을 찾으러 갑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그 아이를.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나서지 못한 것을. 제가 비겁했던 것을. 그리고 김지훈에게도 찾아갈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형사님, 제가 돌아오면 모든 죄를 받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틀만 기다려주자. 그녀에게도 마무리할 시간을 주자. 정우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이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님, 이상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정우는 긴장했다. 무슨 소포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들이요. 20년 전 사진들. 우리가 학교폭력을 저지르던 사진들. 정우는 알았다. 백미란이 보낸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우성, 민재의 혁수도 같은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사진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두 기억합니다. 서연이가 무릎 꿇던 날, 지훈이가 굶주리던 날, 그 모든 순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을 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저를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과하세요. 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저도 사과할 것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라도 용서를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태주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 후, 백미라는 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했다. 이서연을 찾아서였다. 20년 동안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녀의 소재를 알아냈다. 서연은 이곳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책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서점. 미라는 한참을 서점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년 만의 만남.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38살의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미란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혹시 급식실 아주머니? 서연이 먼저 알아봤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아. 아니, 서연씨. 오랜만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반가움과 아픔이 동시에 스친 얼굴이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서점 문을 열었다. 미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서점은 아담하고 따뜻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서연은 차 2잔을 내왔다. 둘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2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흘렀다. 미안해.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비겁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20년을 참았던 눈물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미란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도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태준이와 그 친구들, 선생님들, 아니면 방관한 어른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원망은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저는 이곳으로 와서 새로 시작했어요. 서점을 열고, 책을 읽고, 바다를 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되었어요. 너를 찾아온 건 미란이 말을 이었다. 용서를 구하려고. 그리고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20년 동안 너무 걱정했어.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 미란은 계속 울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제가 용서할 것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저한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어른이었어요. 그때 주먹밥 기억나세요? 저는 지금도 힘들 때면 그 주먹밥을 떠올려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이 미란에게 서점을 구경시켜줬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웠어요. 특히 치유와 회복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한쪽 서가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연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옆에는 남자와 아이가 함께였다. 가족이에요. 남편과 딸. 5살이에요.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행복해요. 아주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미라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 아이는 잘 살고 있구나.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았구나. 미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미라는 서연을 꼭 껴안았다. 서연이 물었다. 아주머니는 왜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걸 이야기했다. 동창회 사건, 복수 계획, 그리고 마음의 변화.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잘하셨어요. 서연이 말했다. 복수하지 않기로 한 거. 그게 진짜 용기예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난 강하지 않아. 그저 더 이상 증오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서연은 미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게 바로 강함이에요. 아주머니, 이제 아주머니도 자유로워지세요. 저처럼. 미라는 서점에서 하루를 보냈다. 서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책도 읽고 바다도 봤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연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서연의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딸은 천진난만했다. 미라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서점을 떠났다. 서연이 배웅을 나왔다. 아주머니, 다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그리고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행복한 걸 보니 내 마음도 가벼워졌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도 이제 행복해지세요. 과거에 갇히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리고 미라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연이 손을 흔들었다. 미란도 손을 흔들며 답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었다. 자유, 그리고 평화. 다음 목적지는 서울. 김지훈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미라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다. 지훈에게 쓴 편지. 그리고 그 옆에는 박영숙 선생님의 사진이 있었다. 선생님,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의미가. 미라는 작게 중얼거렸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다. 미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용서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백미라는 김지훈의 편의점으로 향했다. 저녁 8시, 편의점은 손님이 뜸했다. 지훈은 카운터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가 멈췄다. 아, 아주머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아니, 이제 지훈 씨라고 불러야 하나? 지훈은 황급히 일어나 절을 했다. 아주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지훈의 모습을 살폈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착했다. 앉아, 편하게. 미란이 말했다. 지훈은 보조의자를 가져와 미란을 앉혔다. 아주머니, 어떻게 여길,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미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를 찾고 있었어.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어.
매일 굶주리던 내 모습을. 그때 내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돼. 아니에요. 지훈이 급히 말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주먹밥도 챙겨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자퇴 후의 삶을 들려줬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다 포기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받으며 편의점을 차린 것.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훈은 살아남았다. 지금은 괜찮아요. 장사도 적당히 되고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결혼도 했어요. 작년에.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미라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미라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줘. 지훈이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었다.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지훈이 황급히 돌려주려 했다. 미라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20년 동안 모은 거야. 너한테 주고 싶었어.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받아줘. 미란이 간곡하게 말했다. 내가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부탁이야. 지훈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미란도 함께 울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20년의 시간, 아픔, 그리고 회복. 모든 것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미라는 편의점을 나서며 지훈에게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만 보고 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도요. 아주머니도 이제 행복하세요. 다음 날, 백미라는 이정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백미란입니다. 자수하러 가겠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오시죠. 미라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미란은 학교 앞을 지나쳤다. 23년을 일했던 곳. 그녀는 잠시 차를 세우고 학교를 바라봤다. 급식실 창문이 보였다. 그곳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 기쁨과 슬픔, 분노와 후회.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이제 끝이구나. 미라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복수를 포기한 것, 용서를 선택한 것.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 미라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경찰서. 이정우 형사가 미란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 씨, 오셨군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대로 왔습니다. 정우는 미란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강태준, 진우성, 박민재, 최혁수 4명이 경찰서로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백미란을 보자 다가왔다. 미란은 긴장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백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머지 3명도 함께 절을 했다. 90도로 허리를 굽힌 진심 어린 사과였다. 20년 전 저희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 그리고 우리가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성이 말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미라는 그들을 바라봤다. 20년 전의 그 소년들. 이제는 중년이 된 그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우리 이서연과 김지훈에게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과할 예정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사과를 받아줄지는 피해자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이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태준이 다시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고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정우 형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우는 미란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다. 재판이 열렸다. 백미라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의 동기와 상황을 고려했다. 피해자들의 탄원서, 박영숙의 편지, 그리고 미란의 23년간의 고통. 모든 것이 참작되었다. 결국 미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미란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자유로운 하늘. 미란은 깊이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시원했다. 며칠 후 미란은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23년의 급식실 생활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다. 마음을 채우는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곳. 개업일. 첫 손님은 이서연과 김지훈이었다. 그들은 미란을 축하하러 왔다. 식당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미란은 정성껏 음식을 차렸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아주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아내랑 같이 올게요. 지훈도 화답했다. 미라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날 밤, 미라는 식당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박영숙 선생님의 사진을 꺼내봤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용서가 뭔지, 그리고 자유가 뭔지. 미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복수의 급식실은 이제 없었다. 대신 치유의 식당이 생겼다. 미라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23년의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백미란의 인생 이막. 그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